세상에 한국 같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정면으로 나섰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그동안 경제와 방산 수출, 공급망 안정에 집중하며 극도로 신중한 외교를 이어오던 대한민국이 이번에는 이스라엘을 향해 전례 없이 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것도 우회적 표현이 아니라 인권과 역사, 전쟁의 도덕성을 정면으로 겨누는 방식이었습니다. 세계 외교가가 술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표정부터 살피는 국가가 아니라 필요할 때는 스스로의 언어로 입장을 선언하는 국가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으로 소비되기 어려운 성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가혹한 장면이 담긴 영상이 다시 국제 여론의 도마에 오르자 대통령은 이를 외면하지 않았고 한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기억과 인류 보편의 비극을 함께 소환하며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SNS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피해자였는가가 아니라 지금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묻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넘어 도덕적 정면 승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격하게 반발했어도 한국은 물러서지 않았고 오히려 반성부터 하라는 취지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국제사회에 강하게 각인된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흐름이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국익 외교의 일부로 읽힌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중동 문제에서 비교적 균형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의 생명선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한국의 원유 수입 구조상 중동은 여전히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상 물류가 막히는 순간 유가, 물가, 정유, 화학, 전력, 운송 전부가 동시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이번 사안은 외교 담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 기업의 원가, 제조업의 심장과 직결된 현실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격화되면서 한국 선박들의 안전 문제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한국 실소유 선박들이 긴장 수역에서 발이 묶였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해협 봉쇄 가능성이 거론될 때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동맹은 중요하지만 동맹이 곧바로 생명줄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냉정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서울은 스스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 외교가 한 단계 올라섰다는 증거입니다. 말로만 전략국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위기 앞에서 직접 경로를 뚫고 직접 협상에 나서고 직접 공급망을 재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한국이 명분만 챙긴 것이 아니라 실리까지 챙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권 문제에서는 원칙을 말했고 에너지 문제에서는 냉정하게 대안을 찾았습니다. 이란과 주변국, 중동 산유국, 중앙아시아 공급선까지 동시에 두드리며 해협 의존도를 낮추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외교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물밑에서는 훨씬 더 치열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강한 말 한마디 던지고 끝나는 나라였다면 시장은 안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달랐습니다. 말과 행동이 함께 나왔고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무게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드러난 한국의 진짜 힘은 빨리 움직이는 제조국가라는 본질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는 위기가 터진 뒤에야 회의를 열고 보고서를 만들고 책임 소재를 따집니다. 그러나 한국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위기가 오면 바로 실무가 가동되고 공급선이 재점검되고 대체 경로가 협상되고 비축분과 정제 능력, 물류 동선이 동시에 검토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단순히 기름을 사오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원유를 조달하고 저장하고 정제하고 다시 고부가 제품으로 바꿔내는 산업형 국가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을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지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산업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나라입니다. 여기에 방산이라는 또 하나의 축이 겹치면서 한국의 존재감은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미국 의존을 줄이면서도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종이에만 존재하는 미래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빠르게 납품할 수 있는 체계를 찾고 있습니다. 그 조건을 충족하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다릅니다. K9 자주포, 천무, 전차, 전투기, 함정, 미사일 체계까지
이미 대량 생산 경험과 납기 경쟁력을 입증했습니다. 성능만 좋은 것이 아니라 가격과 유지보수, 교육훈련, 현지 생산 협력까지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K방산은 단순한 수출 품목이 아니라 국제 질서 재편기의 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나토 회원국 대사들이 한국의 방산 현장을 직접 찾은 것도 상징성이 매우 큽니다. 그들은 단순히 회의실에서 브리핑 자료만 본 것이 아니라 한국이 얼마나 빨리 만들 수 있는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유연하게 공동 생산 체계를 짤 수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것은 외교 의전이 아니라 사실상 공급망 실사에 가깝습니다. 유럽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기의 부족이고 가장 원하는 것은 믿을 수 있는 생산 파트너입니다. 한국은 바로 그 자리를 파고들고 있습니다. 한때는 미국 무기의 대체제로 보였을지 몰라도 이제는 일정 분야에서 독립적인 주력 옵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 방산의 진가를 먼저 증명했고 북유럽과 동유럽 국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한번 계약하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공동 생산, 기술 이전, 후속 지원, 훈련 체계까지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출이 아닙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의 안보 구조 안으로 편입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이제 완제품만 파는 나라를 넘어 동맹 구조와 전력 구조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숫자보다 훨씬 큽니다. 한번 들어가면 수십 년짜리 관계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군사 기술과 제조 역량이 국제정치의 지렛대로 바뀌는 순간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에너지 쪽으로 돌아오면 이번 위기에서 한국이 왜 강한지 더 분명해집니다. 한국은 예전에 석유 파동을 겪으며 비축의 중요성을 몸으로 배운 국가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저장 능력을 키워왔고 비상시 즉각 활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특히 울산을 중심으로 한정류, 석유화학, 비축 인프라는 단순한 산업시설이 아니라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정제하고 바로 공급하고 바로 수출할 수 있는 연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도 석유를 다루는 능력만큼은 세계 정상급입니다. 이것이 한국식 생존 전략의 무서운 점입니다. 자원이 없으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극복해버리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저장 기지가 중동 산유국들에게도 전략 자산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한국의 비축 기지를 활용해 원유를 저장하고 위기 시 공급 충격을 분산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위상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과거에는 원유를 사오는 나라였다면 이제는 원유를 저장해주고 관리해주며 필요시 우선권까지 확보할 수 있는 나라로 올라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이 동북아의 에너지 금고 역할까지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울산의 지하 비축기지가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지만 위기 때 존재감이 폭발하는 시설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의 생명줄을 지키는 진짜 전략 자산입니다. 이번 사태를 보며 많은 해외 네티즌들이 한국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도 결국 이 지점에 있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를 지켜낸 경험이 있고 전쟁과 분단을 겪었으며 안보와 산업, 외교와 생존이 한 몸이라는 현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이해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인권을 말할 때도 공안 구호에 그치지 않고 생존을 말할 때도 비굴하게 고개부터 숙이지 않습니다. 원칙과 실리를 동시에 쥐려는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한국이 이번에 보여준 것은 거칠게 말해 감정적인 분노가 아니라 국익과 가치가 결합된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겁고 더 오래 갑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강대국의 그림자 안에서만 움직이는 나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인권을 말하고 필요하면 공급선을 갈아타고 필요하면 무기를 팔며 필요하면 저장 기지를 전략 카드로 활용하는 나라로 보입니다. 그것도 허세가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과 외교력,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계가 놀라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한국이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목소리 뒤에 실제로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한 번의 외교 충돌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새로운 단계의 중견 강국으로 올라서는 장면처럼 보입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명분 앞에서 숨지 않고 실리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는 나라.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진짜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 실제로 확인된 축만 간단히 보강하면 한국 정부는 4월 15일 호르무즈 해협을 외하는 경로로 원유 2억 7,300만 배럴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이터는 이 물량이 평시 기준으로 원유 3개월 이상, 나프타 1개월가량을 커버하는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이스라엘 발언은 최근 실제 외교 논란으로 이어졌고, 논란이 된 영상은 2024년 사건을 다시 소환한 것이었습니다. 나토와 한국의 안보 협력은 공식적으로 최근 더 강화되고 있으며, 폴란드 총리의 방한과 유럽의 한국 방산 관심 확대도 최근 보도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